라이브 시작합니다. 단 5분에 알아보는 오늘의 경제 흐름 뉴스 라이브부터입니다. 먼저 뉴욕의 밤과 서울의 오늘 아침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 전 거래일보다 88포인트 오른 44,459로 마감됐습니다. S&P 500은 8포인트 올라서 6,268, 나스닥 54포인트 상승으로 2640의 장을 마쳤습니다. 관세 우려에도 낙관론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곧 있을 주요 기업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시작된 국내 증시입니다. 일단 전날 3,200선을 탈환했던 코스피는 약보합세에서 출발해서 최신 기준 3,194. 전날보다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00을 회복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최신 기준 802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시각각 변하는 숫자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외환 위기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성장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일자리를 구직 인원으로 나눈 구인 배수는 0.39로 99년 이후 6월 기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39개 뿐이라는 건데요. 경기 부진에 따라서 기업들이 채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불황은 이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파장을 미쳤습니다. 올해 1분기 20대 사업자 수의 감소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30세 미만 사업자는 월 평균 35만여 명인데 지난해 대비 2만 6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9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도 청년 사업자 수는 늘었었죠. 불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도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 당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카드 크레딧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원자가 몰릴 수 있어서 오늘 18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끝자리 0과 5가 대상인데요. 내용, 대상 잘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이 오늘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SKT 해킹 사태 이후 처음 선보이는 모델인데 이 통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격화할 것 같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에 어제 위약금 면제까지 고객이 대거 빠지면서 시장 점유율 40%대를 내준 SKT. 이번 출시가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해보겠고요. 반면 이탈자를 흡수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KT와 LG U+는 각종 프로모션을 앞세워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뉴스라이브 함께 하셨습니다. 네,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라이브입니다. 오늘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밤사이에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2만 3천 달러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니까 지금은 12만 달러 아래로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기는 그렇죠. 한데요. 이게 네.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는 네.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밤에는 12만 3천 달러. 네, 최고가 경신했죠.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기존까지는 안 그래도 연초부터 이제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제도권으로 예를 들면 우리의 증권이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이제 제도권을 편입되는 랠리 때문에 지금 12만 그러니까 3천 달러. 네, 3천 달러 넘어갔고 네. 지금 약간 숨고르게 해가지고 보니까 비트코인은 11만 9천 달러 좀 넘었고 네, 이 시각 현재는 네, 그런 네, 거죠? 이더리움도 3천 달러보다 조금 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리플도 오르고 있고 이제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조적으로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이번 주만 봤을 때도 한 10% 오른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계속 네. 오르는군요.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뭐 이더리움 뭐 이렇게 다른 가상화폐도 비슷해요?
예, 일단 뭐 보통 가상 자산이라고 통칭을 하긴 하는데 네.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통칭하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많죠. 네. 비트코인 같이 이제 거래를 위한 용도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리플도 말씀하셨는데 리플은 외환 거래에 특화된 이런 가상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국 가상 자산이란 것이 다양한 거래 서비스,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 안에서 해결해주다 보니까 워낙 서비스 종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 아까 최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가라고 이야기하죠. 종전의 네. 신고가 하면은 이더리움만 4,000불 넘게 그다음에 리플 역시 3불, 4불 정도 가는 이런 경우였는데 그 정도는 4불 정도 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어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결국은 비트코인이 대장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은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것들이 계속 쫓아가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가격 랠리를 유도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암호화폐에 관련된 주식들도 미국 시장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오르고 있어요. 같이 더불어서. 네네. 이제 보시면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네. 뭐 보안 인프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장에 파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호화폐를 또 최고라는 마이닝 기업도 있는데요. 기업들이 많군요. 많이 관련된 있습니다. 기업들이. 생태계에.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레러지랑 뭐 코인베이스, 마라홀딩스 이제 거래 업체, 그다음에 심지어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까지도 이제 연관 주식하고 ETF 같이 동반 다 급등을 했거든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 그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ETF는 그렇죠. 그래서 네. 홍콩에도 상장 비트코인 ETF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홍콩도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거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개인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제도와 이제 그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관련된 법안들 특히 이제 시장을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이 조금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법안들을 이번 주에 처리를 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전체에 이제 연결된 기업들 전체가 지금 주요 투자 종목으로 눈길을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이슈가 컸었는데요. 한번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Here I promise to make America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I believe that the crypto world is going to take over those big banks.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남 에릭 트럼프도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 정책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친 크립토 정책을 피겠다라는 얘기는 네. 2기 행정부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기 행정부에서는 이 크립토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2기 행정부부터는 트럼프 어떤 경제 정책, 특히나 트럼프 정책을 피려고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국채를 인수할 대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따 나중에 조금 이야기가 더 나올 텐데 이런 것을 주도하면서 경제적으로 흔히 말하는 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단에서도 이제 최근에 대형 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CT라든지 체이스 이런 큰 은행들에서 금융거래 같은 것들을 가상자산으로 하면은 효율성이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사실 2017년부터 계속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이런 투자를 많이 해온 것이 결실을 보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조를 하면서 이런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고 제도화함을 통해서 거래나 금융거래 같은 것들을 자동화하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정책하고 이제 블록체인이 나타난 시기부터 기술 투자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기술 투자를 실현하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고 제도화가 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뭐 기관 투자자들까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좀 있겠습니다. 말들이 어려워서 살짝 정리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아까 크립토 말씀하셨는데 이게 크립토 영어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크립토 커런시? 뭐 이게 가상화폐 얘기인 거죠? 그냥 크립토라는 게 뭔가요? 크립토라고 하면은 가상자산인데 가상자산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크립트하다는 거는 사실 뭘 새겨넣다는 얘기죠. 아. 새겨넣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거래를 새겨넣을 수 있는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인데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처럼 하나하나 쪼개서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크립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그럼 같고 가상자산 전체를 아우르는 말, 우리가 그냥 코인이라고 쉽게 말하는 걸 다 크립토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록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크립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상자산의 근본은 우리가 거래를 기록한다는 개념이고 거래를 크립트하다는 건 새겨넣는다는 얘기인데 네. 컴퓨터로 이런 모든 거래들을 추적할 수 있고 새겨넣을 수 있는 어떤 거래의 수단 이런 거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크립토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이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이게 이제 법안을 처리한다고 들리고 있어요. 이래서 미국 시장에서 더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들이 뜬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 크립토 위크라는 거는 뭔가요? 이제 크립토 위크라고 하면은 이 가상 자산, 근데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거래를 기록할 수도 있고요. 은행의 거래를 기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품 같은 금 같은 것들의 거래를 기록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뭐 게임 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록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면 주식 간의 거래. 우리가 가장 이제 최근에 핫한 분야는 토큰이라고 해서 주식 간의 어떤 거래를 코인으로 만든 것들, 크립토로 만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같은 기록을 한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관리 관청이 달라진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을 할 수 있고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을 해야 투자자들 그리고 산업 역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크립토 위크란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기록한다는 것이 워낙 다양하게 거래도 기록할 수 있고 주식도 기록할 수 있고 상품의 쓰임새까지 기록할 수 있는 워낙 다양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구획을 나눠주는 것들을 해준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야 감독 권한이 생기고 감독 권한이 생겨야 거래소가 생기게 되고 거래소 등에서 이제 거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발행을 하고 이걸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은 크립토 위크에서는 이 가상자산 굉장히 폭이 넓은 가상자산 그러니까 거래를 기록 모든 거래가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폭이 넓은 것들에 대해서 법안을 입법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 자산을 어찌됐든 제도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됐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상품이 너무 너무 많죠. 금도 기록할 수 있고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 같은 것도 다 기록할 수가 모든 게 가상자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기록은 그것들에 대해서 상품성을 가진 것은 상품이 관련한 부서 주식성 우리가 주식이란 건 미래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주식성을 가진 것은 주식을 감당하는 SEC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좀 쪼개주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크립토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제도화되면서 뭐가 달라지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달러나 원 이런 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어떤 화폐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좀 더 제도화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생기게 돼 이게 결국은 이걸 거래를 하려고 네. 만드는 건데 거래에 관할 관리 감독이 없으면 이게 거래에 대한 흔히 말하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 특히나 사기 거래 같은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네.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고 관리 감독국에서 어떠한 특정한 권리 흔히 말하는 권한 혹은 특정한 그 기본적인 능력을 가진 기관들에 대한 이런 관리 흔히 말하는 크립토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규제? 예, 규제죠. 네. 규제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이 크립토를 믿고 가상자산을 믿고 거래할 수 있고 투자자들 역시 이 규제 하에서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네.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 기관들이 지금 사들인다고 했잖아요. 관련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관련된 화폐를 가상자산 화폐를 사는 분위기도 있고 정말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는 거죠, 실제로. 네, 보시면 그 블랙락 같은 경우가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일 많이 이제 첫 번째 내놨고 네. 그다음에 관련된 그 시장 규모도 크게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 회사인데요. 그 블랙록이라는 게 세계 최대 그 자산 운용사라고 그렇죠. 알리는 잔양 그 운용사입니다. 회사 네, 말하는 네. 거죠? 네. 거기로 실제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그 사려는 주문이 한 70% 60% 이상 네. 몰리고 있다 이런 이제 그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개인들
기업뿐만 아니고 기관들도 지금 말씀하신 제도와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번 이 크립토 위크 동안에 말씀하신 주요 법안을 잘 처리해서 통과하게 되면 기업들은 이게 주요 자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해가 되고 규제 안에 있으니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이제 더 이제 밴드웨건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사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일정 부분을 이제 리스크, 하이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될 이게 것 같아요. 코인, 네. 비트코인이고 가상화폐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어떤 제도권에 있는 데서 이런 걸 사들이는 것도 문제가 없나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원래 그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에는 규제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투기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네. 이게 투자 자산으로 이게 명확한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또 저 세계적으로 이 그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거래 비용도 축소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더 그 금융거래 편의성을 뭐 증대할 수 있다라는 여러 사례가 나오니까 관련해서 이제 그 제도화돼서 시장의 투명성하고 규제, 관한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믿고 투자하게 되니까 할 수 있게 되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변동성도 많이 약해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채굴 할 때 그 4년마다 주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점점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총량 채굴할 수 있는 총량이 계속 줄어들어서 줄어들어서. 제한적이니까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이제 미래에는 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다 동시에 작용을 해서 네. 기업들도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실생활에서 이제 활발히 사용되는 그런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빨리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식 같은 거래입니다. 주식을 이제 가상자산화해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기록을 컴퓨터 프로그래밍화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가장 빨리 오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주식이 흔히 말하는 이제 지금은 예탁 결정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은행 거래. 은행의 예금 기록 같은 것들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은행 예금을 일종의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코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하고 이거 보다 더 빨리 효율적으로 상대방 간 흔히 말하는 예금 이체를 한다든지 흔히 말하는 채권 거래 같은 것들 돈을 빌려준 것을 빨리 받는다든지 담보 거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라든지 체이스은행 같은 전 세계 대규모 은행들이 이런 가상자산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현실 세계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물가 전쟁입니다. 네, 요즘 두 분도 장바구니 물가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수박도 뭐 3만 네, 원이에요. 네. 복숭아 뭐 10개에 2만 원? 엄청나죠. 네. 뭐 복숭 과일 값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보다 지금 사실 이번에 장마가 굉장히 짧다라는 이야기가 했고 네. 그다음에 고온이 빨리 왔다. 지금 그러니까 초복, 중복, 말복이 되기 전에도 거의 40도에 이르는 복이 흔히 말하는 더위가 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후 변화 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히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것들, 작물 같은 생육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존의 작물들은 기존의 기후에 조금 선선한 기후에 적응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열이 오르다 보니까 생육이 잘 안 되고 생육이 잘 안 되다 보면 출하가 잘 안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히트플레이션, 폭염 히트,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나라고 찾아봤더니 거의 신조어예요. 지금까 기상이변, 뭐 이상기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기후 변화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 이상기후란 건 갑자기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네. 이게 너무 점차 쌓인 건가요? 올라가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농담 삼아서 기후학자들이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흔히 말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많이 공기 중에 쌓이면서 네. 흔히 말하는 지구의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물가는 더 계속 오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처럼 영세하게 영농을 네. 하다 보면은 작물이 빨리 바뀔 수가 없는데 이게 네. 공장에서 과학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기후가 달라질 수 바뀌면은 있고. 네. 흔히 말하는 재배하는 작물들을 바꿔가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영세한 농업에서는 사실 대응하기 좀 쉽지는 않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물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것들이 좀 다양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 노원구 한복판에서 바나나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들으셨어요? 네네. 그게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나 바나나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서울까지 서울 왔어요. 한복판에서 왔다는 네. 게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기후화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농산물도 거기에 맞게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보이는 게 바나나 농장이에요. 서울 노원구의 이 해당 농장주께서 사진 지금 영상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바나나가 이렇게 서울에서 열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최근에 이제 사과를 예로 많이 드는데 사과 경북에서 많이 났는데 지금은 강원도 화천에서 사과가 많이 난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하고 그만큼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올라오고 위로 있다. 올라오고. 사실 네. 한 20년 전만 해도 제주도에서만 바나나가 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서울까지 이제 바나나가 나기 시작하면서 좀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징후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바나나뿐만 아니라 사과, 배 모든 과일 작물들에 네.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가가 오르면 사실 정치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 평균 소매 가격이 3만 원에 이른다고 해요. 지난해보다 한 40%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오이, 깻잎, 상추 등 채소 가격도 줄줄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등어, 오징어와 같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의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광어, 우럭 등 양식장의 집단 폐사로 수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당정이 이러한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예견되는 재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은 라면값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면 한 개에 2,000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물가를 압박하는 이런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뭐 라면 할인하고 1+1, 1+2 여러 뭐 할인 대책들도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라면이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김치찌개, 그 냉면 같은 것들이 물가의 척도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의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 라면이 원료라는 것이 밀가루인데 네. 밀가루 가격 역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밀가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계란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죠. 네.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계란 가격이 네. 올랐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빨리 반영이 됐고 특히나 올해 초에 좀 전국이 어수선할 때 라면 회사들이 가격을 좀 올린 게 아니냐라는 네, 또 네.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좀 지나친 시장 교란 행위를 좀 막아야겠다라는 어떤 훈계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뭐 다 할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재부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요. 뭐 1인당 뭐 2만 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또 나온 얘기 보니까 한 마트에서는 삼계탕을 10년 전 가격에 하겠다. 3,980원, 수박도 9,900원에 판다. 이런 대책들 뭐 알아서라고 말하기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 다들 할인 행사 뭐 이런 게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물가가 굉장히 이제 민생 이슈랑 직결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셨듯이 뭐 얼마 전에 라면 2,000원 한다니 그러니까 농식품부랑 해상수부가 바로 이제 가격 할인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추석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뭐 식품이나 생필품 가격 한 60% 할인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단기적인 네. 요법이다. 네. 그래서 할인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럴 구조니까 수 있겠죠.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고 가격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지속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할인 이런 걸 잘 보고 있다가 그럼요.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그죠? 시점인가요? 항상 더 왓츠아웃하고 있어야 되죠. 뭐 하고 있어야 되는군요. 정부 대책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기에 그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주로 이제 이런 정책이 필요할 때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품목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해주는 이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특히나 식료품 가격 같은 것들이 기후 변화라든지 계절성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보조해주는 형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실제 마트에 갔을 때는 그렇게 가격이 싸진 것을 느끼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2배가 올랐는데 뭐 30% 그렇죠, 할인해 준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지 실제 물건값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나마도 안 하면은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요. 예, 그나마도 안 하면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이게 장기적으로는 아까 농업에라든지 축산업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이런 기후 변화에 좀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작년 초마에도 사과값이 많이 올랐다, 뭐 배값이 많이 맞아요.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는 또 수박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모든 식료품 가격의 안정, 흔히 말하는 식량 안보가 좀 깨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사실 이제 뭐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만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이라든지 축산업 이런 데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지금 이런 벌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팁 아니면 어떻게 잘 이용하고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나가야 되나, 잘 이겨나가야 되냐, 아니면 잘 이용해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바우처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네. 없거든요.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바우처 제도라든지 정부의 정책이요. 그다음에 네. 할당 관세라고 해서 수입 과일들, 바나나라든지 파인애플이나 이런 과일에 대해서 할인하는 것들이 좀 제도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바우처라든지 할인 상품들이 적절하게 많이 쓰시는 수밖에 없고, 이제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걸 네. 쓰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좀 대체제를 찾는 수밖에 없다. 할당 관세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대체 과일들,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가격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조금 아쉽지만 소비를 옮겨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라이브 오늘은 물가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You're such a motivator, gotta get you where. So sick of saying yes sir, yes sir. You're such an instigator, you wanna play the game. Take it or leave it, that's her, that's her. And I can't wait another minute. I can't take the look she's giving. Your body rocking, keep me up all night. One in a million, my lucky strike. Got me so high that she dropped me, but she got me, she got me, she got me, yeah. Took me inside and then she rocked me, and she keep me up all night. This is what it sounds like. My lucky strike, my lucky strike. Body rocking, keep me up all night. One in a million.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사니 순서로 함께합니다. 보기만 해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원 이상 슈퍼리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 관리를 직접 해주시는 분이죠. 예. 윤종현 하나은행 도곡 PB센터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윤종현 프라이빗
뱅킹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부자 트렌드 이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네, 하나은행 윤종현 PB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일단 박진아 아나운서에게 좀 물어볼게요. 네. 요즘 이제 슈퍼리치라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자산가여야 이런 수식어가 붙는지 모르겠지만 이 슈퍼리치들을 위한 자산관리사들이 지금 금융권에서 좀 뜨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슈퍼리치 자산관리사,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특화 부문을 말을 하는데요. 예. 은행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지난 5, 6년 전에는 75개 지점이 이 같은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90개 가까운 지점이 계속해서 이 같은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은행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5억, 30억,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초고액 자산가들을 나누고 또 이에 맞는 가업 승계라든지 예.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1대1로 직접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맞춤 관리를 해주는 이 PB센터들이 지금 은행별로 늘고 있다. 사실 옆에 모셔놓고 이렇게 여쭤보기가 좀 겸연쩍긴 해서 오늘 모신 이제 윤종현 팀장님이 네. 이런 일을 하시는 건데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계시다. 실질적으로 이런 프라이빗 뱅커들이 부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 건가요? 실제적으로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이제 시중의 대부분 은행에서는 이제 특정 금액, 그러니까 거액 자산을 은행에 예치해 주시는 VIP 손님들을 예. 별도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영업점과 다르게 그 VIP 손님들을 따로 관리해 주는 PB센터를 네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PB센터를 거래하시는 VIP 손님들은 PB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상속 증여, 예. 법률 상담 아니면 뭐 외국환에 이어서 그리고 뭐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된 오. 여러 가지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은행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드클럽이랑 클럽원 브랜드를 나뉘어서 손님들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골드클럽은 5억 이상 예치금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자산이 있고 5억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클럽원은 30억 이상 기준으로 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 기준이긴 해요. 어. 지금은 자산가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억, 100억 손님들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해당 은행에 예치된 수신액 기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금이나 투자 상품 기준으로 이제 수신액 기준으로 30억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액 현금 기준. 현금입니다. 어.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은행에만 30억이고 네. 그럼 전체 자산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이 기준도 높여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가요? 그 추세의 변화에 따른 이 기준을 선정하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작년 기준 해서 30억, 50억, 100억 이상 손님들은 갈수록 그 숫자의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손님들에게 여쭤보면 이제 과거에 아무래도 그 축적해 놓던 자산들의 예.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부동산도 그렇고 과거에 샀던 뭐 기업의 주식이라든지 예. 그런 가치가 계속 높아지면서 네.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화한 다음에 은행에 예치하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고액 자산가들의 숫자도 늘고 또 자산 규모도 커지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예전에는 특정 전문 직군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은 이 구성원들 그 유형도 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눈에 띄던가요? 과거에는 뭐 의사나 변호사 전문직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오너분들이나 이제 그 대기업의 대표를 역임하셨던 분들도 예. 이제 계셨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영리치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리치요? 예, 예. 그러니까 사업이나 뭐 우리 흔히 하는 카페나 음식점을 뭐 프랜차이즈를 확장해서 사업이 잘 돼서 네. 그런 거를 사모펀드에 지분 매각을 해서 이제 현금화하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그런 코인 투자로 조금 성공을 하셔가지고 일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고 은행에 네. 예치하는 그런 사례도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 말씀하신 영리치라고 하면 이제 주로 나이대가 어느 정도가 좀 눈에 띄어요? 20대 분도 계시고 네. 한 30대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희는 한 30대, 40대 정도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전통적인 자산가들은 그래도 좀 연령대가 있으신 한 60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제 젊은 뭐 20대 투자가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자수성가에서 맞습니다. 고액 자산가에 또 속하는 분들도 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하고 살아나 좀 반성을 좀 해봐야 되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이 추세 증가세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5억, 10억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전에는 자산가로 분류를 했다면 네. 지금은 10억, 30억, 50억 나아가서는 100억까지 자산가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작년에 이제 하나은행도 그 증가율이 상당을 했고요. 예. 과거 5년조 대비해서는 특히 최근 2개년도에 증가율이 상당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또 특정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최상위 자산가 한 만여 명이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이 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4분의 1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네. 통계도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늘어난 자산가들 또 그리고 자산 규모들 이분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 자산 관리사들을 찾는 비중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체감을 하시는지 어떠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자산 인플레가 좀 심해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동산 가치가 이제 현금화되면서 은행에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이제 그만큼 은행에서도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개인 1인당 자산이 늘어나면서 예. 그것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특정 100억 이상 손님을 위한 전담 팀도 지금 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가까이서 이런 고액 자산가 분들과 또 피부를 맞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일 이야기, 금융 이야기 말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계실 테니까 네, 네. 가까이서 봤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생활 습관은 어떻고 또 평소에 어떤 사고방식을 좀 갖고 살아가는지 네. 좀 눈여겨볼 점들이 있으시던가요? 실제적으로 그 자산가분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뭐 60대 이상의 자산가들이 좀 많으신데요. 예. 젊으셨을 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본인만의 일단 생활 패턴이나 철학이 있으셨던 분들이세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부지런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사회와 경제와 돌아가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항상 꾸밈 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은퇴를 하셨던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네. 이제 은퇴하신 지금 시점에서도 매일 부지런하게 사회 경제 여러 부분을 이제 찾고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문제도 그렇지만 뭐 가장 큰 자산이 아무튼 건강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또 연령대도 좀 있으신 분들이고 네. 평소에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은행에 오시기 전에 무조건 아침 운동을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즐겨 하신 운동도 아무래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골프 같은 운동을 통해서 사교적인 어떤 영업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부분 예. 골프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도 약간 이제 자연이 확 펼쳐져 있는 골프장에서 이제 친구분들이랑 골프를 좀 자주 치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요즘은 뭐 라운딩 나가시기 너무 덥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해외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생각하는 스케일이 조금 다른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가장 궁금한 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도대체 네, 뭘까 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고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네, 또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자기가 투자를 하는지 이 부분 네,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실제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이제 그 확실히 오를 수 있는 자산을 생각하기에 그게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하셨고요, 자산가들이. 네. 하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초기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금융자산으로 투자처를 옮겨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그 하나은행 금융연구소에서 매년 부자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그 부자 보고서란 그 10억 이상 자산가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을 하는 건데요. 예. 2024년 부자 보고서를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실제로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중에 금융 자산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 금융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도 개선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네. 또한 옛날에는 그 채권과 같은 좀 확정형 상품, 안정성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해외 주식이나 아니면 ETF 같은 좀 글로벌리한 상품에도 투자하는 게 많이 증가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네. 이처럼 그 부자분들은 약간 부동산에서 최근에는 금융 자산으로의 투자를 조금 더 활발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은 투자처가 좀 다르다고 볼 수는 그래요? 있는데요. 네네.
일단 60대 이상 70대 되시는 이제 자산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본인들이 이제 불려온 부를 좀 지키기 위한 안정형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 절세 채권 같이 절세 상품을 주로 관심이 있어 하시고 투자를 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20, 30대 좀 영리치 분들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주식이나 ETF, 비트코인 등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 상품을 포트폴리오화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의 총 자산 중에 금융 자산의 비중이 좀 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네, 네.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코스피 네. 어제 또 3,200선을 탈환을 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국장에 관심이 좀 많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가 숫자로도 보이나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가들은 항상 사회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대선에 따라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뀌는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정권이 혹시나 바뀌게 되면 어떠한 투자처가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선지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60대 이상의 그런 자산가들은 안정형 투자를 선호하시는데 적어도 지금은 코스피가 3,000 이상 가고 지금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주변에서 이제 그 국내 주식형 투자를 통해서 좀 이익을 본 걸 보고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100이라면 5에서 10 정도는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뀌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반영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투자를 통해서 부를 좀 지켜나가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또 이제 상속과 이 부의 이전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사는 2세 뭐 자녀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이런 PB센터 같은 데서도 이제 상속이라든지 결혼 이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어떤 비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자산 승계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 그리고 상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하고 힘을 쓰고 있는데요. 한 은행은 이 AI,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만날 상대를 찾아주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은행에서는 미술과 관련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술 작품 도슨트라든지 아니면 미술과 관련된 강연, 이렇게 인문, 문화 예술 부분에 있어서 교양 예술 강좌를 열어주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전에 보니까 이제 금융권 행사에서는 이 기업 고객들, 고액 자산가들의 2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뭐 세미나나 뭐 교육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실제로 좀 어떤 눈에 띄는 서비스 이 가운데서 비금융 서비스 중에서 이런 거는 좀 획기적으로 볼만하다 하는 얘기들도 있을까요? 그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 하나은행을 말씀하신 것 같긴 네. 해요. 왜냐하면 저희 하나은행은 20년 전부터 VIP 손님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만남 행사를 연말에 항상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뭐 자산가라고 해서 다르지 않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어떤 결혼 문제 예. 그리고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하나은행은 사실 금융 서비스가 워낙 경쟁력이 치열하다 보니까 비금융 서비스를 과거에 오래전부터 많이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연말에 그 자녀 만남 행사를 통해서 그 일단 2세대 마케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미술품 관련해서는 그 하나 아트클럽이라고 해서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가뿐만 아니라 자산가 이제 2세대 자녀들까지 아트클럽에 가입을 한 다음에 네. 도슨트도 초대를 하고 아니면 문화 공연 예술 이런 여러 가지 공연에도 초대를 하면서 좀 더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만남 주선이 있다면 실제로 외칭에서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좀 있을까요? 실제로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손님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충분히 그 잘 20년 동안 진행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만남도 잘 성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들을수록 신기한 세계다 싶습니다. 옆에서 또 부자들을 보시면서 여러 인사이트 이런 것들도 공유를 받고 계실 테니까 만약에 미래에 나도 고액 자산가를 꿈꾼다 하는 분들께 네네. 곁에서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따라 해야겠더라, 네네. 배워야겠더라 네. 하는 점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크게 자산이 이제 불을 일으킨 걸 보고 크게 한 번에 투자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포모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절대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배가 좀 필요하다. 네네. 무조건 자산이 우상향하는 자산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시간을 10년, 20년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고 매월 분산 투자하시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갔을 때는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생명이다. 네. 요즘 부자 트렌드를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하나은행 윤종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 봐. 지금 당장 날 다시 변없잖아. 넌 내 거야 이미 알고 있잖아. Cause I need you to need me and make me feel me so refreshing. My little soda pop. I'm the only one who'll love your sis. Feel the way my voice gets underneath your skin. Listen, cause I'm reaching to the choir. 네, 저희 프레스룸이 또 개편하고 처음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컬처 라이브 함께 할 텐데요. 문화예술계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K-팝 기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연일 화제죠. OST도 선전을 펼치고 있고 또 캐릭터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부 심가연 기자와 함께 이 현상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20일에 공개된 이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디언이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뭐 한 달 가까이까지 열풍이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 기자님은 보셨나요? 애니메이션? 네, 저도 챙겨봤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K-팝 아이돌 세계관과 전통 판타지가 결합한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전형적인 K-팝 아이돌들이 낮에는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다가 퇴근하고 나서는 악귀들과 싸우는 퇴마돌 컨셉입니다. 테마돌. 네. 지난달 20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이후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30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리즈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 1시간 40여 분짜리 장편 영화더라고요. 뭐 찾아보시기에 부담이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신드롬급 인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공식 외교석상에서도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인데요. 예.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리 외교부 1차관이죠. 박윤주 1차관이 먼저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꺼냈다고 차관이 합니다. 같고. 예. 네, 박 차관은 일본 소니그룹이 K-팝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이 미국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로 확산한 만큼 한미일 협력을 상징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이에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 작품을 아직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봤다고 그래요? 답했습니다. 또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도 K-팝을 좋아한다고 화답하는 등 유쾌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국 문화 교류의 사례로 언급된 만큼 그 세계적인 파급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두 분 다 안 보시긴 한 것 같아요. 네, 11일에 있었던 자리니까 지금쯤은 보셨길 바라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또 한미일 외교 수장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K컬처가 잠깐 열쇠가 된 순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K-팝의 세계적인 인기는 워낙에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영화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에 입혀진 실제 현실의 아이돌들의 설정으로 말미암아서 좀 K-팝 팬들도 좀 이질감 없이 즐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은 극중에 사자보이즈의 진우의 비주얼은 차은우, 목소리는 안효섭, 또 성격은 BTS의 RM을 연상시킨다고 반응했습니다. 실제 안효섭 씨가 더빙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더빙은 안효섭 씨가 맡았고요. 예.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챌린지도 등장했습니다. 사자보이스의 소다팝에 맞춰서 춤을 추는 챌린지인데요. 이 그룹의 멤버가 차은우를 실제 모델로 삼아서 제작됐다고 합니다. 예. 인기 캐릭터를 닮은 배우가 이 춤을 직접 소화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들썩였습니다. 입대 전에 열린 팬미팅 현장에서 차은우가 실제 캐릭터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예. 화이트 제복 차림으로 소다팝 챌린지를 직접 소화하면서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20초가량의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200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 밖에 보이 넥스트 도어를 비롯해 라이즈, 제로 베이스 원, 투어스 등이 챌린지 영상을 SNS에 올려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또 BTS의 리더 RM과 정국도 라이브 방송 중에 소다팝을 부르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룹 몬스타엑스의 형원과 기현, 주헌도, 사자보이스의 유어 아이돌을 실사함으로 소화한 영상을 올려서 틱톡 조회수 96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셀럽뿐 아니라 일반인 참여도 이어지면서 챌린지 열풍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K-팝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가장 실감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음악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수록곡들이 지금 기록적인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가상 보이그룹의 인기가 실제 현실의 차트를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자보이즈가 부른 유어 아이돌이 스포티파이 미국 데일리 톱송 1위에 올랐는데요. K-팝 그룹 최초이자 그간 최고 순위였던 BTS의 다이너마이트 3위를 넘어선 성과입니다. 가상의 아이돌이 BTS를 넘어선 거네요, 그러니까. 네, 빌보드 차트에서도 이변은 계속됐습니다. OST 앨범 역시 19일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위에 올랐고요. OST 수록곡 7곡이 핫 100에 동시 진입했습니다. 특히 OST 중 골드는 빌보드 글로벌과 글로벌 200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시작된 노래가 이젠 현실 차트를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넷플릭스는 이 골든을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부문에 출품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역시 SNS 계정에 극중 걸그룹인 헌트릭스는 세상뿐 아니라 내 스포티파이도 구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한 영화 매체는 주제가상은 물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도 충분히 거론될 만하다고 호평했습니다. 네, 스포티파이 차트 부문에서는 이제 BTS의 기존 3위 기록을 넘어설 정도로 실제 아이돌들을 넘어서는 어떤 이 음원 면에서의 선전을 또 가상의 아이돌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또 그 파급 효과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차용한 작품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련된 굿즈를 막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국립중앙박물관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문화상품의 매출이 60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 애니의 영향으로 6월과 7월 약 한 달간 매출이 13억 원, 상반기 매출의 22%를 기록했습니다. 박물관 굿즈는 요즘 뮤지엄과 굿즈를 합한 신조어로 뮤즈라고도 불리는데요. 뮤즈 중 하나인 까치 호랑이 배지가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닮았다고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품절 사태까지 빚어져서 지금은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또 예약 판매 당일에 온라인 기념품 샵에는 접속 대기 인원이 1,500명을 넘어서면서 페이드 로딩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해당 SNS를 가봐도 이제 댓글 분위기부터가 굉장히 폭발적인데 이른바 캐디언의 인기에 힘입어서 다각도로 주목을 받는 K컬처의 힘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K컬처의 힘이 클래식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할 때 빼놓고 우리가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이제 젊은 거장 임윤찬 피아니스트입니다. 지금 공연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면서요? 오늘까지 지금 공연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을 시작으로 어제와 오늘까지 서울에서 스승과 사제지간인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손민수의 듀오 리사이틀이 진행 중입니다. 네, 서울에서 현대카드가 주최하는 현대카드 컬처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를 나누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윤찬이 평소 손민수를 삶의 절대적인 스승이라고 부를 만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서 무대 위에서 이 사제 간의 음악적 교감이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네, 이 천재적인 재능을 날카롭게 벼려내는데 이제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손민수 교수. 본인도 뭐 거장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재능이 발현된 장소는 또 의외였던 것 같아요. 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곳이 아니고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처음 피아노를 시작했다면서요. 임윤찬 피아니스트요? 맞습니다. 임윤찬은 처음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의 권유로 상가 피아노 학원에서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천재성이 일찍 드러났고 지난 2022년 18살의 나이로 제16회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이었는데요. 당시 지휘자 마린 알솝은 임윤찬의 연주가 끝난 후 눈물을 흘리면서 지휘자를 울린 피아니스트로도 지휘자가 주목받았습니다. 울었다고요?
네, 그 후에 중학교 과정인 예원학교를 수석 졸업했고 홈스쿨링을 거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7살에 동네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의 이야기고, 자, 2022년 반클라이번 세계 3대 콩쿠르라고 알려진 이곳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했고, 이후에 뭐 각종 협연과 또 무대를 통해서 주가를 높여가고 있는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얘기입니다. 손민수 교수와의 사제지간의 이야기 저희가 잠시 또 조명을 해봤었는데, 이 공연이 또 어떻게 성사된 건지 또 지금 오늘 있을 공연을 중심으로 좀 관심이 몰리고 있어요. 네, 임윤찬이 13살일 때 만나서 둘은 8년을 함께 했습니다. 네. 지난 2017년에 한 오디션 현장에서 처음 만난 둘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영재원에서 시작해서 한예종으로, 또 손민수가 이직한 미국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음악원으로의 여정도 함께 했습니다. 네. 임윤찬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꾸준히 드러내왔는데, 최근 인터뷰에서도 선생님과 연주하는 건 언제나 축복이라고 남다른 감회를 밝혔습니다. 네. 또 손민수도 무엇이 좋은 음악이고 좋은 연주인지에 대해서 서로의 관점을 나누고 되짚어볼 수 있었다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두 사람이 모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위스에 가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두 사람의 명연주.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귀호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K컬처의 힘에 대해서 저희가 공의 한번 짚어봤습니다. 심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